압도적 재미 매불쇼. 국제 뉴스를 네.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야죠. 특히 이제 그 미국 지금 트럼프 와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직접 또 한국까지 날아와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나를 은퇴시키려고 했던 브래드 셔먼 소개해 주셨던 바로 나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보냈던 형 바로 퇴출 당할 뻔했어. 은퇴 직전까지 나를 내몰았던 분이거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세계로 뻗을래요. 자, 먼저 김준형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막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브래드 셔먼이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 브래드 셔먼이 아주 지금 급하게 한국에 뭔가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었어. 이때 매불쇼가 좀 한번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느냐. 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브래드 셔먼. 로버트 알리나 불러 이 새끼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했죠. 중요한 네. 인터뷰였다는 왜 것을 그랬어? 알게 됐었죠. 네. 민주 참여 포럼 최강철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고초를 겪었다는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서도 동포들이 매불쇼를 많이 시청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저도 방송을 잘 시청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밌었나요? 아니 오히려 겪는 걸. 체육 앵커님 덕분에 네. 오히려 그 뉴스가 팩트대로 잘 증폭된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또 예. 포장을 해주시네. 이게 사실이야. 예. 나를 내가 희생을 해서 그걸 증폭을 시켰죠. 그걸 누가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제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살신성인이라고 하죠. 살신성인. 전환하는 거 봐. 생각나는 사람이 약간 트럼프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도 이익으로 만들잖아요. 예. 그 말 나온 김에 예. 브래드 셔먼은 도대체 누구고 그 브래드 셔먼은 왜 한국의 이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건지 네.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 셔먼 의원은 지금 미 연방 하원 15년 차 의원이시고요. 네. 15년 차. 예를 들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 고참 의원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박지원 정도 될까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몇 선이시죠? 6선이신가요? 선수는 모르겠는데 네.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되시니까요. 미국은 이제 한국은 4년이잖아요, 임기가. 미국은 예. 이제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한 7.5선 정도. 7.5선.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대계 아메리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사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그래요? 전문가로서 하버드대 출신에다가 또 또 이 크립토 커런시 파이낸스도 전문가세요. 그래서 미국 의회내에서 전문가로서 알아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동안 저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꾸준히 일해주시다가 네. 이번에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네네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이 아는 여러 가지 정보와 네. 팩트를 근거로 강하게 계엄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한국 국회와 국민과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엄 선언 있었던 날 바로 당일날 10여 명의 연방 의원들이 개인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이 계엄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낸 한국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미 연방의회 535명의 그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아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요. 야, 그거 고맙네 진짜.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고마워. 그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네. 혹시 노무현 정부 때
저희 개성공단이 열렸잖아요. 예, 예. 네. 그때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의 핵심 과제가 뭐였냐면은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노무현 정권의 강요들,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그때 미 의회에서 미국은 지금도 비슷한 게 많이 있지만 많이 이제 바뀌긴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 공이 그러니까 한반도 이슈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강경하고 네오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미 의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된다. 이 돈은 다 북 핵 개발에 전용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던 강한 민주당 내 네오콘이 브레이 셔먼 의원이었어요. 에? 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분이 이제 한 지난 7년간 대북 제재만 본인이 하고 강경한 입장만을 이렇게 세우던 분이 바뀐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네. 대표님이 설득하셨구나. 그거는 이제 제가 설득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미국의 모든 동포들이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슈가 뭐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저는 셔먼 의원을 한 7년 8년 전에 네. 이산가족 문제로 사실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산가족이고 저도 이산가족 2세입니다. 그래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미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법안을 내는데 그런 노력 속에 많은 의원들하고 만나면서 미팅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체제 보장의 문제, 상호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지. 사실은 부시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산가족 법안까지 통과가 됐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의 핵심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신뢰 구축의 문제다. 네. 그럼 무엇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되느냐? 종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다. 네. 더 나아가서 지금 비핵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점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획기적인 법안을 4년 전에 발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셔먼 의원께서 전에 네오콘적인 입장이셨고 대북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근본적인 그 이 어떤 원인을 깨달으시고 또 이 미중 패권 시대에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을 북한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양보해 주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핵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재래식 무기 또 러시아의 파병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의원들이 지금 53명이 있는 거고요. 와. 나아가서 셔먼 의원은 사실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스라엘 문제도 많이 개입을 하지만 요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이 그 계엄 네.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셔가지고 그 당일날 바로 저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개인 성명 의회 발언했지만 그때 CNN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또 체육 우리 앵커님하고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만하세요. 또 그냥. MBC하고도 네, 하고 훌륭한 분을 두고 또 정확하게 이제 친한파가 되신 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평화에 어떠한 등불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우리 그 동포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네. 예, 그런 우리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엄청난 일을 하시네. 두 가지를 보태고 싶은데요. 이렇게 변하신 이유가 아까 합리성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합리성이 없잖아요. 없잖아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셔먼은 합리성이 어디서 발휘가 되느냐? 북한을 누르고 제재하고 강경 정책하면 북한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왜 안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잖아요. 대단한데.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 북한을 오히려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오히려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 합리적으로 변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한미동맹은 극우동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자유주의에 대한 공통의 헌신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한미동맹의 기반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헌신에 기반한 것이지 지금 극우자들이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주의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은 서로가 공동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에 출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뭔가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했던 거군요. 브래드 셔먼이. 그렇습니다. 네. 셔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한국 의회하고 좀 틀리 미국은 그 고위 그 연방 의원들한테 정보 접근권이 좀 있고요. 또 셔먼 의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이 네트워크들이 잘 돼 계셔서 뭘 저는 개인적으로 발언을 했지 않느냐라는 추측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은 함부로 말을 하진 못합니다. 예, 예. 그분의 그 미국 정부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게. 사실 셔먼 의원께서 미 의회에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가장 깊이 또 넓게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셔먼 의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느냐 하는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저도 그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하원 의원이시니까 사실은 네. 미국의 고위 정보를 의도로 주지 않았으면 저렇게 깊이까지 알 수 없다고 네. 저도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사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표님이 셔먼이 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셔먼 의원. 아니 설마 셔먼이 형이라고 하겠어? 셔먼 의원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여기 다 셔먼이 형이라고 한다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매부쇼라가지고 형이라고 안 설마 하지. 셔먼 형이라고 하겠습니까? 셔먼 의원, 그것도 셔먼 괜찮은데요. 아, 셔먼 의원은 브라더 하잖아요. 셔먼 의원 사실 저기 지금 70세 되신데요. 저랑 이제 띠 동갑이신데 띠동갑. 그냥 제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아. 마이 엉클 그렇게 부릅니다. 엉클이랍니다. 네. 예, 엉클. 셔먼이 형이 아니라 셔먼 의원. 네, 예. 그렇게 한번 바로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예. 트럼프 지금 뭐 관세 전쟁을 선포해 갖고 지금 난리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우리는 트럼프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북미 회담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세계 질서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큰 빠르게. 규모로. 왜냐하면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 자유무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뭐 WTO 자유무역 기구도 포함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한테 불리해진다고 느끼는 거고 그런 순간 규칙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관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무역이 없어진 거죠. 사실 우리가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네. 관세를 묻는 순간에 FTA 그거는 없는 예당- 거지, 뭐. 지금 더욱이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슨 자료입니까, 이거는? 이게 그 관세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보시면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그 다행히 한 달을 미뤘어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뭐 나왔는데 유예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예했습니다만은 보시면 왜 중국 여기 우리가 바로잡을 일이 있는데 왜 중국 10%고 캐나다와 멕시코 25%냐? 그걸 모르고 쓰는 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1기 때 20에서 25%를 물고 있습니다. 평균 관세가 25, 25니까 추가 관세라고 해야 됩니다. 35. 30에서 35 사이입니다. 와, 씨, 미쳤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처음에 경고했듯이 60%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시진핑하고 전화해가지고 이 단판 짓겠다는 게 뭐냐면 10%는 이미 오늘 때렸고요. 예. 그러면 60%까지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쳤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니 근데 이웃 국가한테 25%를 때린다고요? 그것도 동맹국이 오방국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 철저하게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해왔다 지금까지. 그다음이 대상이 EU고 그다음 한국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다 때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한 달은 왜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세게 후려치고 그게 굴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때리면 보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보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시잖아요. 미국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나초 찍어 먹는 나초 네. 찍어 먹는 거 예, 예, 있잖아요. 예. 왜요? 아보카도. 그게 멕시코에서 90%를 수입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5%를 때리면 그럼 비싸지네. 비싸죠. 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재기하고 아. 그리고 그 그럼 메이플 시럽이라고 팬케이크에 뿌려 먹는 네. 메이플 시럽. 그게 캐나다에서 60%를 수입합니다. 아유. 그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많이 사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도 환영할 만한 정책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이번에 선거에 이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서민들은 집값 올라가고 오일값 올라가고 식품값 올라가서 해리스가 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로 그 서민들한테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막 올라가. 기대에 완전 예. 역행하는 거가 될 수가 그러네. 있겠네요. 그래서 트럼프도 좀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도 그냥 한다. 결국은 저쪽의 굴복을
바라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이슈에 대한 협박력일 가능성이 크다. 한 달 유예를 했잖아요. 사실 네. 준비도 하나도 안 됐어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무부나 뭐 통상 네. 하나도 준비 안 돼서 먼저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월 1일 얘기했다, 2월 4일 얘기했다가 네. 근데 현장 실무 담당자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네. 저는 이것을 이 이슈도 국경 이미그레이션하고 그 펜타닐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무역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진짜 이슈는 뭐라고요? 본인이 마약. 제기한 거는 이민과 마약, 펜타닐, 마약 예. 원료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국경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민 문제. 근데 네.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마약이나 펜타닐 들어오는 거나 또 불법 이민자들이 그 국경 넘어 들어오는 게 1%도 안 된대요. 근데 이거를 핑계 삼아 어쨌든 어제 새벽인가요?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일자는. 무슨 결과를 냈냐? 10,000명의 멕시코 군인을 국경에 파견하겠다. 예, 그 클라우디아 대통령이 10,000명 이렇게 전화 통화를 다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리도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네. 그래서 거기도 13억 달러 각 거의 뭐 1조 몇천 정도를 국경 강화를 저희가 힘쓰겠다. 벌써 트럼프는 얻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또 학자들은 관세는 무조건 미국 국민들한테 안 좋습니다. 모든 그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들이나 다 반대하는데 네. 트럼프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 적어도 여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매겨지는 것들은 완화내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런 나라들은 아보카도라도 갖고 있으니까. 저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아보카도라도 미국한테 예를 들어서 상대로 이 지렛대가 존재하는데 한국이 그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돌아서 이제 한국에 올 건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예. 바로 있었다라면 바로 때리면서 윤석열을 흔들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세를 높게 매긴다고 하더라도 네. 트럼프한테는 네. 부담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기가 없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바이든 때 우리가 미국에다 많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지금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 멕시코의 25%가 만약에 다음 달에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멕시코에서 25만 대를 생산해서 15만 대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20%가 붙는 겁니다. 25%가.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야, 비비고 다 빼라 그래. 비빔 다 빼. 만두랑 김 다 빼야겠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 미국이 지금 완전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요. 매일 마치 피싱 메일처럼 미국의 국방부만 빼고 연방 관료들한테 전부 다 메일을 거의 하루에 해서 지금까지 수십 통을 보내기 막 관두라고. 관두라고요. 그냥 사임하라고. 왜요? 그게 지금 누구를 시켜서 머스크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USAID라고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대외 원조 1위라는 건 아시죠? 미국이 전 세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원조국 1위입니다. 원조 공여국. 그건 근데 잘하네. 그거를 폐쇄시켰다니까요 오늘. 폐쇄시켰다고? USAID라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머스크가 벌레들이고 독사가 하는 좌파들의 막시스트들이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폐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원조, 예. 국제 원조를 주관하는 조직이 있어요. 네. USAID라고 에이다. 합니까? 그게 그거를 예. 오늘 갑자기 폐쇄를 시켰어. 네. 누구를 통해서? 너가 맨날 존경한다는 머스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머스크를 통해서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네. 네. 와. 그래서 지금 자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을 지금 못 들어가게 만들고. 아예 그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뿐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한테 무슨 권한을 줬냐 하면 재무성에서 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월급과 이 돈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끊을 수 있는 권한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까지 존재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뭐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성위원회 DOG 예. 따치 거기에 실제로 임명이 된 거죠. 임명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작은 정부 그리고 작은 예산을 추구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면 미국의 예산 7,500조 정도 되죠. 거기서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든 부서를 국방부 제외하고는 다 건드리고 있는 다 거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연방 공무원들 가족들의 수많은 이게 이 불안감과 이런 거를 자극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우리가 볼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어떤 대통령보다 당선 이후에 지지율은 낮아요. 네. 그런데 1기 때보다는 2기 때 지지율은 지금 한 6%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고 지지율도 49%, 47%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국정 동력이 좀 떨어질 확률들도 있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보면 국제개발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렁이 덩어리다, 벌레 덩어리다. 예. 그리고 와. 지금 우리는 USAID라는 이 기관을 우드 치프라 그래가지고 목재를 갈아버리는 거 있죠. 합판 만들 때. 아, 네. 그거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아주 거의 그걸 누가 심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네. 미스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게 음. 그냥 뭐 다 없애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맡겨놓은 거군요. 예산상가만은 예. 실제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공포에 쩔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시면 한번 혹시 제가 그 직접 이메일 보낸 걸 와. 하나를 샘플로 제가 장난 아니네. 입수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혹시 있을지 저건데요. 장난 저게 아니네. 보면 뭐냐? 지금 관두면 그러니까 9월까지 돈을 주겠다. 9월까지 너는 일을 안 하고 그걸 베케이션을 해도 9월까지 주겠다. 네. 그런데 지금 일한다면 땡큐. 그런데 그 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언제 썼던 말이냐면 트위터 인수해 가지고 썼던 방법입니다. 아. 그런데 트위터에서 그 9월 달까지 이렇게 줬는데도 그 사이 월급 안 줘버렸습니다. 아. 지금 아직도 트위터와 직원들과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연방정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수십 년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실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 머스크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저는 이 히틀러 그 맞아요. 논란 그거. 경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번에 응.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거 놓다가 안 붙을까? 괜찮나? 아, 괜찮아? 그 좀 애매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해도 이렇게, 되나? 네. 나치 경례를 했는데 그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근데 아니, 저게 그냥 아니 왜 그러냐고? 그냥 보통이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일이 없었으면 저걸 그냥 어. 그냥 경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지금 우파 극우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독일은 더 이상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죄의식 가지지 말라고 했고 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저거 자기들끼리는 신호다. 이게 이제 짜여진 거예요. 뭔데요? 뭐냐면 지지자들끼리 신호를 하고 네. 공개적인 아니라 그러는 음. 가장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자의 신호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동을 해서 샬럿스빌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 KKK 나와서 사람도 죽고 했었을 때 그때 그 대선 토론 나왔을 때 당신 그 소위 말하는 백인 우월자들한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라 그럴 때 얼버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저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앵커님 저희는 어쨌든 트럼프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또 어떤 경제 정책, 무역 정책 또 국내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 관심 있는 건 우리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네. 이 양반이 캠페인 때 약속을 지켜서 이뤄나갈 거냐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잘 이러한 좀 무도한 너무 지나친 급발진하는 개혁의 속도 좋게 얘기하면 네. 그런 거로 해서 동력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년 안에 네. 우리 한반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오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대개는 중간 선거가 집권당의 대패로 끝나요. 그럼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력, 입법부 상원 하원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 네. 또 지금 국방부 장관 또 안보부 장관, 국무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네오콘적인 입장이었지만 네. 지금은 트럼프에 다 맞히고 있어요. 뭐 엊그저께 마크 로비오가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했다고 북한에서 뭐라고 했지만 그 뒷말을 쭉 보면 북한의 핵에 대한 갖는 이유를 보험이다 용인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고 창조적인 이 방법들을 써나가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영입한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털시 가바드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이런 핵심적인 영입 인사들도 기존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 워싱턴 그 정치 기득권 이 부분을 부수고 새롭게 우리는 평화로 간다라는 네. 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트럼프 네. 대통령도 취임식 날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뭐 좀 복잡한 것도 했지만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잖아요. 김정은. 가장 I wanna be peacemaker and unifier. 평화를 맺는 피스메이커와 통합론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일 텐데 초기에 진행하는 국내적인 그 개혁 이슈를 갖고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네.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네. 그 뭐 한반도 평화 말씀하셨으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좀 진행할게요. 브래드 셔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그 영김인가요? 영김 의원. 영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적절로 반대하는 스탠스입니다. 그렇죠. 예. 영김 한국계 그 네네. 영김 의원. 근데 전광훈하고 영김하고 네. 굉장히 밀착된 관계인지 아니면 전광훈의 뻥칸지 저는 요게 좀 궁금하던데요. 네. 왜냐 전광훈이가 영김을 좀 많이 팔지 않았나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팔았죠. 예, 네. 예. 내가 잘 안다. 막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 덕분에 뭐 종전선언도 막고 뭐 한반도 평화법안 이런 것도 다 내가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밀착 관계. 그 관계가 영킴 의원은 그 사실 우리 지역구에 우리 동네 살던 지역구에서 네. 저도 유권자였는데 지금은 지역을 옮겼어요. 네. 삼선 의원이 됐는데 그 2년 전에 정강훈 목사가 미국을 순회 방문합니다. 태극기 광화문 미국 순회 집회. 그러면서 89명의 보수 인사들하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네. 한 10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네. 그때 정강훈 목사께서 굉장히 실수적인 발언도 많이 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한반도 평화 법안을 그러니까 종전과 평화 조약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문재인 영령령이 아마 욕을 한 것 같은데 누가 그 미국의 그때 당시 46명의 지지한 연방의원들한테 300만 불씩의 뇌물을 줬다. 뇌물을 줬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때 그 말을 들어도 이 정강훈 씨가 그냥 말을 막 하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또 그냥 아무런 고소 고발도 없이 사실 네.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했지만 목사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폭동과 네네. 그렇죠. 난동을 이렇게 네네네. 조장하는 듯한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와서 본인이 그 집회에서 내가 영김 의원을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만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해 2021년 12월 7일 날 영김 의원이 저희가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하는 네. 종전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보내요. 그런데 그 전에 10월에 본인이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공교롭게 정강훈 만나고 난 다음에 반대 그렇죠. 서한을 백악관이랑 예. 국무부에 보냈어 영김이. 예. 그 당시에 이제 CBS 워싱턴 특파원이 그걸 취재를 합니다. 네. 한국 CBS요? 한국 CBS 워싱턴 특파원이. 네네. 그래서 영김 의원한테 면담을 요청했더니 영김 의원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정강훈 잘 모른다. 목사라는 분이 와서 면담을 요청해서 보좌관이 자리가 있어서 면담을 한 거다. 만난 건 맞다. 라는 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후원을 받았거나 이거는 내가 법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중범죄인데 그런 건 받지도 않았고 관계도 없다. 한번 만난 거다.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진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 종전선언을 반대한 거는 자기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소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걸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비상겸이 일어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할 때 1월 6일자로 예. 미국의 이제 더 힐이라는 거기에
기고문을 쓰고 또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인가요? 네, 거기 기사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발언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한국의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국민들이 한미 동맹과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세력이다.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 안심해도 좋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35명의 100명의 상원의원, 435명의 하원의원들이 모두가 그 누구도 영김의원 빼고는 탄핵 내란 이 계엄 일으킨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이런 세력을 동조하는 발언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영김 빼고. 영김의원 유일한 게 그러니까 우리 케이팩을 포함해서 민주 동포들이 4천 몇 명이 항의 서명을 해서 영김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만나서 보좌관이 그런 대답을 했대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광훈 씨 포함해서 한국의 내란 옹호 세력들이 말하는 비슷한 그러한 똑같습니다. 메시지를 낸 비슷할 거 정도로 왜 이런 거야 연기? 그래서 저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선일보를 포함해가지고 보수 언론이고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 국힘이요. 네.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 조야의 우려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영김 한 사람 지금 영김 하나잖아. 하나입니다. 서로 토스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민주정부가 서도 계속 이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영김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말씀한 미국 조야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 주류 연방의 뜻은요. 이런 계엄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싫을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측이 내란 너무너무 세력 싫을 자체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항상 가치 외교하고 그렇지. 민주주의 가치 동맹해서 인도 태평양 뭐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는 건데 네. 군인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내려서 또 그것도 셔먼 얘기처럼 위장 공격을 하고 네, 그게 절대 남이 한 함께할 수 것처럼 없지. 북한이 한 것처럼 만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걸 벌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또 보수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내란 심판을 하지 못하면 한국은 정말로 끝나요. 형편없는 네, 끝납니다. 위상과 국격이 바닥을 치는 그런 국가로 추락합니다. 아니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네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것은 탄핵이 인용돼서 갇힐 경우 또는 형사재판에서 갇힐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구출한답니다. 네, 뭐 하라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뭐 다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네.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광훈이가 말이지요. 또 미국을 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영상을 좀 같이 좀 보고 요거를 좀 확인을 좀 받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로펌을 샀어요.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게 한다. 트럼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돈을 뭐 한 달에 뭐 7천만 원을 내나 봐요. 뭐 누구한테 뭐 로펌인가 뭐 대단한 로펌인가 봐. 로비 업체를 로비 업체인 것 같아. 그 업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7천만 원 내니까 한 달에 매달 나 트럼프 만날 수 있다고 하네. 나 그래서 잠깐 미국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게 이제 아까 나왔던 2021년 그러니까 영킴을 만나기 전에 10월에 이 사람들이 미국의 로비 단체를 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 단체 이름이 프라임 팔러시 그룹이라고 프라임 정책 그룹이라는 로비 단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한 달에 5만 불, 그러니까 7,500만 원 맞아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불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게 미 연방의원들하고 평화의 가치로 만들어 이 법안을 막겠다고 사실은 막겠다고 1년에 8억 5천씩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로 보여져요. 그건 팩트로 보입니까? 미국의 이제 그 외국인 로비 단체 등록법이라 해서 파라법이라 들어보셨죠? 거기에 의하면은 그 법무부에서 모든 거를 다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혹시 그 자료가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 그때 당시 계약서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광훈 씨의 아들하고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가 거기 자유 일보라는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프라임
팔러시 그룹하고. 계약을 맺어. 그래서 요번에 아마 미국을 간 것도 또 이것도 거기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요번에 가서 정강훈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안 만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평상시 그 어떤 그런 에버리지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서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정도 돈 가지고 택도 없어. 예. 택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강훈 씨가 내는 저 돈은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부서라든가 정부의 어느 때 내는 것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근데 나서? 막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저희가 만나는 의원들보다 10분의 1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주머니를 열어서 후원도 하고 또 간담회도 열고 우리 스스로 하지만 저런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가치,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득하고 연방의원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그 일이 되는 거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자, 네. 뭐 누구를 뭐 폭력으로 뭘 하자 이런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분이 가지만 연방의원을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다.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워낙에 없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초만요. 10초 하시죠. 싫어하시는 최상목 대행도 한마디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가용한 보편 관세에 대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라는데 그가 가진 가용한 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만히 얘기했어요. 있어라.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최상목 왜? 대행 예.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호칭은 좀 붙여라 이렇게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상모가 이렇게 부르잖아. 저도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번 2월 네. 4일 날 네, 선생님. 그 이스라엘 수상이 오셨잖아요. 근데 네. 일본 또 수상이 2월 7일 날 방문해요. 근데 한국은 최상목 포함해서 많은 한국 정부 이 대행 체제에서 미팅을 요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응해주질 않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부를 민주정부로 바꿔서 네. 대미 외교를 시작해야 정상화 시켜야 예, 됩니다. 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제가 시킵니다. 예, 앵커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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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